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한인이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누락해서 약 400만 달러의 벌금이 추징되었고, 이를 동의하지 않아서 국세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한인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지고 벌금이 부과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대한 환경을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에는 한인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2017년 10월 27일에 연방국세청과 연방법원에선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인 K씨가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고, 그 이후 이 한인 K씨는 3개월 뒤인 2018년 1월 25일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인 K씨는 1998년에 영주권을 취득했고, 홍콩으로부터 자금을 받기 위해서 스위스에 방문해서 크레딧 스위스, UBS 뱅크 등 5개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2004년까지 모두 합해서 무려 2,800만 달러를 입금을 시켰습니다. K씨가 이 자금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여러 관계자들이 있었겠죠. 변호사인 에드거 팔저를 비롯해서 몇 명의 은행 관계자들이 K씨의 자금 이용을 도왔는데요. 이 사람들도 2013년도에 기소되었습니다. K씨는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위스는 물론 리치텐스타인, 파나마, 그리고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에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해서 자금을 은닉해 왔습니다. K씨는 이 자금 중의 일부를 제3자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여왔고, 그 자금으로 커네티컷 그린위치에 수백만 달러의 개인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매사추세츠의 차명을 이용해서 500만 달러의 또 다른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팔조 변호사 K씨는 이렇게 차명으로 구입한 주택에서 렌트 사는 것으로 가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여러 차례 주리지를 방문해서 현금 60만 달러를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다양한 보석을 구입했는데요. 예를 들면 2008년에는 커네티컷에 소재한 보석상으로부터 8.6캐럿짜리 루비를 구입했고, 이 대금으로 뱅클로에 있는 계좌에서 3장의 수표를 발행해서 총 220만 달러를 보석상에 지급했습니다. 수년 동안 별 문제 없이 해외에 은닉해 두었던 자금을 사용하던 K씨가 연방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것은 바로 2008년에 발생한 UBS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의 추적에 견디기 힘들었던 크레딧 스위스가 K씨에게 계좌를 폐쇄한다는 통보와 함께 자금을 더 이상 은행이 보관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K씨는 이 은행에 있는 현금을 모두 사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해야만 했습니다. K씨는 이 자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이 자금을 스위스의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고 미국에서 스위스 은행 관계자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 계좌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보석상에서 13.9카렛짜리 사파이어와 총 13캐럿인 3개의 다이아몬드를 구입해서 미국으로 재산 이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모두 드러나게 되자 결국 K씨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누락했음을 인정하고 유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K씨는 이로 인해서 1,400만 달러가 넘는 벌금과 추가로 국세청에 배상금을 납부했고 6개월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K씨의 이 거금은 어디서 났을까요? 연방법원에 따르면 K씨는 교육을 잘 받은 비즈니스맨으로 패밀리 중심으로 미국과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했습니다. K씨가 미국의 납세자가 된 이후에 한국에 거주했던 부모로부터 수천만 달러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요. 이 K씨는 이렇게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대신에 이 재산을 은닉하기로 결정하고 스위스에 있는 여러 은행으로 분산 예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결과로 수천만 달러의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K씨는 왜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했을까요? 정확한 것은 본인만이 제일 잘 알겠지만 K씨의 이런 결정의 가능성을 지금까지 나타난 팩트를 기초로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상속세를 피할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이 10만 달러가 넘으면 미국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되고 미국 연방국세청에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주하는 주에 따라 주정부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시가 거주했던 커네티컷 주에는 현행 세법상 510만 달러가 넘게 되면 재산 규모에 따라서 7.8%부터 12% 세금이 부과됩니다. 케이시가 정확히 언제 상속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주정부 세금이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행 세법으로 다른 요소는 계산에 넣지 않고 재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맥시멈이 12%로 계산하게 된다면 전체 2,800만 달러에서 커네티컷주의 면세 금액인 510만 달러를 제하게 되면 약 270만 달러 정도의 주정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제가 1998년도에 커네티컷주의 상속세율과 면세점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21년 현행 세법 기준으로 상속세 면세점은 1인당 1,170만 달러인데 1998년도에 연방 상속세 면세점이 62만 5천 달러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커네티컷주의 1998년 상속세 면세점은 현행 510만 달러보다 훨씬 낮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더 컸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만약 이 계산대로라면 이제 갓 미국 영주권을 받은 케이시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번 돈도 아니고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에 거금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1998년도이면 미국 국세청이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감사도 별로 하지 않았고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고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금융주의 비밀이 잘 보장되고 있는 스위스를 택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왜 2009년부터 시작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때라도 자진신고를 했다면 작지 않은 벌금의 부담은 있었겠지만 실형을 포함한 심한 벌금은 피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특히 케이시는 당시 타겟이 되었던 UBS 뱅크 등 스위스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미국 국세청 IRS는 UBS 뱅크에 존 도스 서밋을 보내서 미국 납세자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라는 등 강한 압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UBS 은행을 비롯한 스위스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미국 납세자들이 자진 신고에 참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세청에서는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를 계속해서 홍보해왔었고 마감 시한까지 연장하면서 자진 신고를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자진 신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혹시 선친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음성적인 자금이었다면 그 내막이 드러나길 꺼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진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부담해야 하는 벌금이 너무 아까워서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시간을 놓쳤고 UBS 뱅크가 미국 국세청과 합의 과정에서 미국 납세자의 명단을 넘겨받은 곳에 케이시의 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감사 통보를 받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감사 통보를 받게 되면 그때는 자진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케이시는 그동안 은닉했던 많은 재산이 벌금과 추징금으로 대부분 국세청으로 넘어갔고 실형까지 살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케이시가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누락한 이유를 설명드린 것은 케이시의 정황을 기초로 실제 상황이 아닌 제가 가정에서 추측해 본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대한 연방국세청의 입장은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변해왔습니다. 사실 2008년 이전에는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납세자들이나 전문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납세자들에 대한 연방국세청에서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대한 조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미국 연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점점 늘어나는 역의 탈세와 해외 자산 은닉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가 간 협력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UBS 사건이 터지면서 2009년부터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대한 자진 신고가 시작되었고 2010년에는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의 강화를 확정짓는 새로운 법안인 FATCA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연방국세청에서는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미국 납세자들이 기소가 되었고 세금과 벌금이 추징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에 발생한 해외 금융자산 미신고로 약 400만 달러의 벌금과 추징금으로 국세청과 소송에 들어간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관련된 해외 금융자산 미신고의 실제 케이스를 함께 이해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